은수야, 지금 당장 여기서 도망쳐. 이 결혼, 네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지옥이 될 거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 말을 제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셔야 할 바로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달콤한 꽃향기 모든 것이 완벽했지요. 신부 대기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유령처럼 제 등 뒤에 서기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고 제 온몸의 피가 멎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 당장 이 무거운 드레스를 찢어버리고 미친 듯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는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고 입술은 공포에 질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옥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던 분이었어요. 고아가 되어버린 제게 엄마라는 단어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신 분.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돌아가신 제 진짜 엄마가 살아 돌아오셨다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 수없이 생각하게 만들었던 분이었지요. 오늘 아침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처음 보셨을 때 어머님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지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내 딸을 어쩌면 좋니? 우리 민준이한테는 과분할 만큼 예쁘다, 아가. 그 말에 저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겨우 눌러 담았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제게 내 딸이라 불러주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어머님은 손수 준비해 오신 따뜻한 대추차를 건네주시며 제 긴장을 풀어주시려 애쓰셨어요. 너무 떨지 마라.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너니까. 이따 우리 아들 손잡고 들어올 때 세상에서 제일 환하게 웃어야 한다. 알았지? 네, 어머님. 그럼요.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환하게 웃을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민준 씨와 함께라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라면 저는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게도 기댈 수 있는 가족이,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생겼다는 생각에 심장이 벅차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민준 씨에게는 좋은 아내가,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며느리가 되어드리겠다고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제 티아라 위에서 보석처럼 부서지고 신부 대기실을 가득 채운 작약 향기는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달콤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완벽한 하루, 완벽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과 기대는 어머님이 신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그 순간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밖에서는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식장에서는 아름다운 연주가 흐르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작은 대기실 안의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악몽의 한가운데 선 사람처럼 어머님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시던 그 얼굴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알 수 없는 원망과 저주가 가득했고 입가는 경멸하듯 비틀려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저런 표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공포.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쥐어짜낸 제 목소리는 덜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농담이시겠지, 나를 놀리시는 거겠지. 하지만 어머님의 눈빛은
그 어떤 장난기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떨리는 질문에 대답 대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턱을 날카로운 손가락으로 붙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그 차가운 감촉에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니? 더는 묻지 말고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지라고 했다. 내 발로 걸어나갈 기회를 주는 거야. 마지막 자비인 줄 알아. 자비라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어머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짚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언제나 제 편이셨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으니까요. 제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경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 따위로 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 마라. 내 그 가증스러운 얼굴,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 가증스럽다니요. 세상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님, 이제 곧 입장하셔야 합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웨딩홀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문 밖에서는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민준 씨가, 그리고 저를 축복해주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저는 지옥의 한가운데 갇혀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님은 제 턱을 잡았던 손을 거두고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졌다는 듯 손가락을 탁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제발 가지 마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다 고칠게요. 제발.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 결혼을 강행한다면 넌 내 아들 옆에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될 거다.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명심해라. 딸깍.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국 같았던 이 대기실은 이제는 숨막히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달콤했던 작약 향기는 역겹게 느껴졌고 눈부신 웨딩드레스는 온몸을 옥죄는 수위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공포로 커진 동공,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일그러진 입술. 저건 행복한 신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의 얼굴이었지요. 도대체 왜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눈빛에 담겨 있던 그 지독한 원망은 대체 무엇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머릿속이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전부 다 연기였다는 말일까요? 그때였습니다. 다시 문이 열리고 이번에는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지은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은수야, 우리 자기 오늘 정말 너무 예쁘다. 천사가 따로 없네. 근데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빛, 제 구원자. 하지만 이제 저는 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의 어머니가 저에게 지옥을 약속했습니다. 민준 씨는 당황하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저는 그의 품 안에서조차 안정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어머님의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지옥이 될 거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민준 씨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님의 경고대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친다 한들 제게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저 문 밖은 벼랑 끝이었고 이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품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제 심장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시베리아의 벌판 한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면서도 제 눈은 굳게 닫힌 대기실 문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저 문 너머에 방금 전까지 제게 지옥을 속삭이던 악마가 태어난 얼굴로 서 있을 것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수야, 괜찮아? 왜 그래? 응? 누가 무슨 말 했어? 민준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다정하게 물었지만 저는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요. 당신의 어머니가 나에게 도망치라고, 이 결혼은 지옥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끔찍한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떨려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떨리는 게 아니라 공포로 인해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 씨의 것이 아닌 조금 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은수야, 이제 정말 시간 없어. 어서 나와야 해. 민준 씨가 난처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어쩔 수 없다는 재촉이 담겨 있었지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민준 씨의 손을 잡고 지옥이 될지도 모르는 저 문 밖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지만 제게는 선택지라는 것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고아인 제게는 돌아갈 곳도 저를 기다려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이 결혼은 제 인생의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저는 이 줄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끔찍한 괴물의 형상이었습니다. 미안해, 민준 씨. 내가 너무 긴장했나 봐. 이제 괜찮아. 가자. 제 대답에 민준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 손은 이미 온기를 잃은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신부대기실 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소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아득하게만 보였습니다. 제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버진 로드는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처럼 끝없이 길게 느껴졌고 양옆에 늘어선 하객들의 얼굴은 흐릿한 잔상처럼 뭉개져 보였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단 한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님, 박정숙 여사. 시어머니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과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 모습은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바로 그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와 눈을 마주친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저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비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것은 차가운 경고와 서늘한 조소였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농담도 아니었습니다. 저분은 진심이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신랑 박민준 군은 신부 이은수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저는 멍하니 민준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행복에 겨운 얼굴로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지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어떤 저주를 퍼부었는지를요.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민준 씨의 힘찬 대답이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주례 선생님은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고 있었고 민준 씨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박정숙 여사님께서 저를 똑바로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칼날 같아서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맹세해봐.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공포가 목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니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 미친 결혼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가냘프게 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희미한 미소를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만족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승리자의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진을 찍고 패백을 드리고 연회장에서 인사를 드리는 모든 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영혼 없는 인형처럼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웃었을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신부님, 정말 인형 같아요. 너무 예뻐요. 민준이한테는 과분하다, 과분해.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네. 그 말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음일 뿐이었지요. 연회장을 돌며 인사를 드릴 때 어머님과 마주쳐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인 박 회장님 옆에 서서 손님들과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늘 고생 많았다. 피곤하지? 시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는 마치 뱀이 제 손목을 감싸는 것처럼 느껴져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떨면 어떡하니? 앞으로는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민준 씨와 시아버님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이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넓은 연회장에서 저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저를 옥죄어오는 이 공포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저희는 신혼집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피곤했지만 행복한 얼굴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은수야,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믿어지지가 않는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야. 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이 순간 제 마음은 잿더미처럼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예쁜 가구들, 저희의 웨딩 사진이 담긴 액자,
친구들이 남기고 간 축하 메시지들, 그 모든 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자기, 왜 그래?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아. 아직도 긴장돼서 그래? 저는 대답 대신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남자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어머니가 나를 괴롭히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고, 이 결혼은 지옥이 될 거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남자의 행복한 얼굴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잔인한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민준 씨, 응, 은수야. 나 혹시 당신이나 아버님, 어머님께 뭐 잘못한 거 있어?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의아하다는 듯 저를 돌려세워 마주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잘못한 거라니? 당연히 없지. 우리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특히 우리 엄마 너를 아주 친딸처럼 생각하셔. 친딸처럼.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삼킬 뿐이었지요. 이 집에서, 이 남자 옆에서 저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어머님의 말씀대로 저는 이미 지옥의 문턱을 넘어선 것인지도 모릅니다. 창밖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앞으로 저에게 닥쳐올 미래 또한 그 어둠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민준 씨의 숨소리만이 이 거대한 정막을 채우고 있었지요. 눈을 감으면 어머님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눈을 뜨면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정녕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꿈에 그리던 신혼집이 맞을까요? 제게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그 빛조차 제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잠에서 깨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잤어, 우리 공주님? 그 해맑은 미소를 보니 제 입술을 짓누르고 있던 그 끔찍한 비밀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마 웃을 수가 없어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미소가 곧 깨어질 유리그릇처럼 위태롭게만 보였습니다. 그때 민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이셨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일어났죠? 그럼요. 네. 아, 아침 먹으러요? 지금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침같이 먹자고 본가로 지금 오라시네. 어제 피곤했을 텐데 그래도 며느리 첫 아침은 꼭 당신 손으로 차려주고 싶으시대. 며느리의 첫 아침, 그 다정한 말 속에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절할 수 있을 리가 없었지요. 민준 씨는 이미 옷을 챙겨 입으며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아주 성하시네. 얼른 준비하고 나가자, 은수야. 결국 저는 다시 한번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어젯밤 뜬 눈으로 세운 초췌한 얼굴 위에 화장을 더씹히고 억지로 미소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대문은 여느 때와 똑같이 웅장했지만 오늘은 마치 지옥의 아기처럼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어머님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저희를 맞으셨습니다. 어서 오너라. 우리 아가, 잠은 잘 잤니? 어제의 그 악마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제가 알던 그 인자하고 따뜻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미소 뒤에 숨겨진 시퍼런 칼날을요.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이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과 뜨끈한 미역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모두 제가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머님, 저는 이런 나물이 참 맛있더라고요 하고 지나가듯 말했던 것까지 전부 기억하고 상에 올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 세심함이 오늘따라 소름 끼치게 무서웠습니다. 어서 앉아라. 네가 좋아하는 걸로만 차려봤다. 많이 먹어. 아버님도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한 식구가 된 것 같구나. 민준이가 아주 복덩이를 데려왔어. 이 평화롭고 완벽한 가족의 아침 식사 풍경, 저 혼자만이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알을 새듯 꾸역꾸역 음식을 목으로 넘겼습니다. 무슨 맛인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모래를 씹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밥그릇 위에 손수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시며 말했습니다. 은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따뜻한 집밥 먹을 일이 별로 없었을 게야. 안 그러니? 순간 식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장 아픈 곳을 그녀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우아하게 찔러왔습니다. 아버님과 민준 씨는 그저 엄마도 참 그런 얘길 뭐하러 해라며 가볍게 웃어넘겼지만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부모도 없는 고아다. 그러니 이 집에서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 저는 수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될 정도였지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마주보며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래서 더 감사해요. 이렇게 진짜 엄마처럼 챙겨주시니 제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봐요. 제 대답에 어머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을 때도 그녀의 보이지 않는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은수는 참 손이 곱구나. 험한 일 한번 안 해본 손 같아. 하긴 요즘 애들이 우리 때 같을 수 있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채찍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제게는 이곳이 유일한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러려면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가면 뒤에 진짜 얼굴에 맞서 싸울 힘을 길러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텅 빈 거실로 돌아온 박정숙의 얼굴에는 방금 전에 인자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깊은 슬픔으로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아들 내외의 뒷모습이 사라진 현관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네가 내 앞에서 웃어? 은수의 그 당돌한 미소가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놓았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그녀에게 금지된 공간이자 모든 불행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늘 다정했고 가정에 충실한 남자였습니다. 적어도 그녀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잦아진 야근,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박, 그리고 그의 옷깃에 희미하게 배어있는 낯선 여자의 분냄새, 불안감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지만 그녀는 차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모른 척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이며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다고 집을 비운 날 밤이었지요. 잠 못 이루던 그녀는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자물쇠가 달린 작은 가죽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뒤지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는 수첩을 열어보고야 말았습니다. 수첩 안에는 빽빽한 글씨와 함께 낯선 여자의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청초하고 가녀린 여자. 하지만 그 미소가 정숙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음탕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영.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빛, 나의 영원한 사랑, 선영에게. 정숙의 세상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지독한 증오심으로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지요. 오늘도 정숙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30년 동안 그날의 그 배신감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선영.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남편의 마음을 훔치고 자신의 인생을 잿더미로 만든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 위로 오늘 아침 자신을 보며 당돌하게 웃던 며느리 이은수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도 오똑한 콧날도 그 여자의 딸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날 결혼식장에서 은수의 엄마 사진을 처음 본 순간 정숙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연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내 남편을 홀린 그 상간녀의 딸이 하필이면 내 아들의 배필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나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저주였습니다. 그 여자가 죽어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끔찍한 저주. 정숙은 수첩을 거칠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놓인 민준과 은수의 웨딩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기생충처럼 붙어 있는 상간녀의 딸.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 아들을, 내 가정을 그 여자의 그림자 따위에게 더럽혀지게 둘 수는 없어. 절대로.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저 아이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야 말겠다고. 저 아이의 얼굴에서 미소를 지워버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야 말겠다고. 그것이 자신의 가정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대를 이은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신혼생활은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민준 씨는 매일 아침 사랑한다 속삭여 주었고 저녁이면 제 어깨를 주무르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었지요. 그는 제가 꿈꿔왔던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완벽함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걸려오는 안부 전화는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늘 가시가 숨어 있었지요. 새아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민준이 아침은 굶기지 말고. 그 말은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굶겨? 라는 칼날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주말마다 가야 하는 시댁은 제게는 사형장과도 같았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그곳에서 저 혼자만이 어머님의 눈빛에 담긴 차가운 경멸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제게 험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주방에서 혹은 거실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에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독을 뿜어냈습니다. 웃음이 나오니 뻔뻔하기도 하지. 네가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 같아?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는 꿈, 제가 마시는 찻잔에 독을 타는 꿈.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말할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행복한 남자의 얼굴에
제가 어떻게 불행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혼자서 버텨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혼집을 정리하다가 제 낡은 짐가방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한창 꽃다운 젊은 시절의 제 엄마 사진이었지요. 사진 속 엄마는 수줍게 웃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우울과 그늘 속에서 사셨던 분이라 저렇게 맑게 웃는 모습은 제게도 낯설 정도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작은 희망 하나가 싹 텄습니다. 어쩌면 어머님도 여자이니까 같은 여자로서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엄마의 사진을 보면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으실까. 부모 없이 자란 며느리에 대한 아주 작은 연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시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민준 씨는 골프를 치러 갔고 집에는 어머님 혼자 계셨습니다.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시던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 그분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세요. 제가 가진 유일한 사진이라 어머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어머님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을요.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하게 흔들렸고 손에 들고 있던 뜨개 바늘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짐승의 울음 같은 기이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여자.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악력에 제 팔이 부서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따라와. 그녀는 저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끌고 간 곳은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었던 아버님의 서재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방 한가운데에 내팽개치듯 던져놓고는 낡은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고 해진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 제 발 앞에 던졌습니다. 열어봐. 네 그 더러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봐. 저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첩을 여는 순간 제 눈에 익숙한 사진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금 어머님께 보여드렸던 바로 그 사진, 저희 엄마 이선영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제가 모르는 남자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빛, 나의 영원한 사랑, 선영에게.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제가 멍하니 수첩을 들고 있자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아채고는 고개를 억지로 쳐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증오에 가득 찬 목소리로 제 귓가에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내뱉었습니다. 네 엄마가, 그 더러운 피를 물려준 네 엄마가 내 남편을 홀리고 내 가정을 짓밟고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상간녀였단 말이다. 상간녀. 그 단어가 제 귓속에서 수천 개의 파편이 되어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심장이 멈추는 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악몽이야.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도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제 알겠니? 네가 왜 이 집안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지. 네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역겨운 오물이고 끔찍한 저주란 말이다. 그런데 감히 그 여자의 사진을 내 눈앞에 들이밀어? 내가 사람이야?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 뺨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귓가에서는 윙 하는 이명이 울렸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세상 전부였던 엄마가 제가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었다니, 제가 꿈꿔왔던 이 모든 행복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눈물과 고통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니,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제 손에 들린 빛바랜 엄마의 사진과 저주가 담긴 낡은 수첩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 이제는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네 발로 기어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서재를 나갔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서재 바닥에 얼마나 오랫동안 쓰러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저 먼 우주를 떠돌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제 엄마의 죄가 저를 따라와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모든 서러움도 외로움도 어쩌면 제가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뺨은 뜨거웠고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엄마의 사진과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안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서재 문을 나서는 순간 제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마치 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요. 거실을 지나치며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스며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품어왔던 복수를 드디어 완성한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말라버려서 침 한 방울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어머님의 차가운 시선이 제 등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사진이 이제는 저주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고 귓가에서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네 엄마가 상간녀였단 말이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끝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상간녀, 다른 사람의 남편을 유혹한 여자, 그게 제 엄마의 정체였다는 말인가요? 집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집은 조용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아버님과 골프에서 돌아오지 않았나 봅니다. 텅 빈 신혼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손에 든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꽃다운 나이의 해맑은 미소.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 시간 동안 저는 엄마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엄마는 그렇게 늘 우울해 하셨을까요? 다른 집 아이들의 엄마들은 밝게 웃으며 아이들과 대화하는데 우리 엄마는 항상 어딘가 침울해 보이셨어요. 깊은 한숨을 자주 내쉬셨고 밤에 혼자 울고 계시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아버지 없이 혼자 저를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의 슬픔에는 그리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죄책감이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어머니는 가끔 제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은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태어나게 해서. 그때는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라니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배경을 주신 것이 미안하셨겠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셨던 거였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은수야,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상대방 집안을 잘 알아보고 해야 해. 그때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어떤 절박함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엄마는 제가 어떤 집안으로 시집갈지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셨던 걸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져온 엄마의 유품 상자가 옷장 한편에 있었거든요. 그동안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에 만질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엄마가 정말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엄마의 향기가 희미하게 풍겨나왔습니다. 늘 쓰시던 연보라색 향수 냄새였어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엄마의 소중한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즐겨 입으셨던 남색 카디건, 제가 사드린 반지, 그리고 늘 가지고 다니셨던 작은 성경책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어요. 그 카디건을 입고 저를 안아주시던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제게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비록 혼자 저를 키우느라 힘드셨겠지만 제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취업을 했을 때도 항상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자 맨 밑에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죽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아주 오래된 것이었어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그 일기장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기장을 손에 들자 열어보기가 무서웠습니다. 엄마의 가장 은밀한 마음이 담겨 있을 텐데 제가 그걸 들여다봐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만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엄마의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95년 4월 12일. 오늘도 그분을 만났다. 회사 앞 커피숍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다. 그분에게는 아내가 있고 어린 아들도 있는데 나는 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걸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연애 감정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유부남에 대한. 혹시 이 사람이 시아버님일까요? 몇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갈등들이 한 줄 한 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사랑과 죄책감, 그리움과 포기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엄마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1996년 8월 15일, 그분의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길에서 봤다. 부인분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다. 그분 옆에는 어린 아들도 있었다. 그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깨달았다. 나는 남의 행복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다. 그분도 가족을 위해 이사를 가신다고 했다. 나 때문에 그분이 더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정말 끝이다. 엄마는 스스로 그 관계를 끝내셨던 거였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물러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엄마는 어떻게 저를 낳게 되신 걸까요? 일기를 더 읽어나갔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들은 주로 저를 키우며 겪은 일들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늘 괴로워하셨습니다. 제가 자랄수록 엄마는 더욱 조심스러워지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셨고 항상 낮은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일기에는 저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제가 아플 때마다 쓰신 기록들을 보면 엄마가 얼마나 저를 아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은수가 열이 나서 밤새 간병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이 아이가 고생하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 이 아이만큼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은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기뻐한다. 이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 같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글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8월 5일. 몸이 많이 안 좋다.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은수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은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복잡한 상황에 태어나게 해서. 하지만 너는 죄가 없다. 떳떳하게 살아라. 엄마보다 훨씬 행복해라.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 일기를 보게 되면 기억해라.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다는 것을.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점점 흐려져 가는 것이 보였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며 쓰신 글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의 고통이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셨고 저 때문에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걸 모르고 철없이 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엄마는 시아버님을 사랑했지만 그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신 거였어요. 그런 엄마에게 저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운명이 저를 다시 박 회장님의 집으로 데려간 거였어요. 박정숙 시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증오하시는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에게 저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상간녀의 딸이었어요. 자신이 평생 잊으려 했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존재였던 거죠. 하지만 제 엄마는 정말 악인이었을까요? 일기를 읽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사랑에 빠졌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셨어요. 저는 엄마의 카디건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분의 향기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끔찍한 진실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엄마는 저에게 떳떳하게 살라고 하셨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을 안고도 시어머님 앞에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밖에서 자동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아버님과의 골프에서 돌아오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일기장을 치우고 얼굴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이미 울음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야, 나왔어. 그 밝은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혼자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엄마의 일기를 읽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언젠가는 이 작은 행복마저 짓눌러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님, 둘 다 피해자였던 것 같은데 왜 저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걸까요? 과거의 죄가 정말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엄마가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큼은 그 어떤 진실보다도 순수하고 진실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저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길을 헤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혼란스럽지만 엄마의 마지막 말씀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떳떳하게 살라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 그것이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이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밤새 닦아냈던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속눈썹 사이로 번진 마스카라가 제 마음처럼 얼룩져 있었어요. 어제 민준 씨와 아버님이 골프에서 돌아오셨을 때 저는 억지로 웃으며 씻고 나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욕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어요. 새벽 3시 혼자 깜빡 졸다 깨어보니 핸드폰 화면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말해야 해. 아니면 모든 게 더 끔찍해질 거야. 마음은 결심에 가까웠지만 목은 여전히 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아침이 밝자마자 어머님께서 또 본가로 오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본가에 도착해 저는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나란히 놓인 세 사람의 밥그릇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님이 신문을 넘기시고 어머님이 그릇에 국을 퍼 담으시고 민준 씨는 온라인 회의 준비로 노트북 전원을 켜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처럼 보였지만 제 안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엄마가 새로 담근 깍두기 좀 맛봐. 민준 씨가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려던 순간 어머님이 툭 내뱉으셨어요. 입맛이 있겠니? 밤새 좀 울었던 얼굴 같구나. 그 말은 얼음 송곳처럼 살갗을 찔렀습니다. 민준 씨가 놀라 눈길을 돌렸지만 저는 고개를 흔들며 괜찮다는 듯 미소만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버님이 회사를 향해 떠나시자 집안 공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은 식탁을 정리하며 제 쪽으로 텅 빈 그릇을 밀어놓으셨어요. 네가 가져다 놓아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깔끔한 지시였지만 그 말 끝에는 종처럼 움직여라라는 냉소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릇을 받아들였어요. 설거지통에 물을 틀자 뜨거운 물줄기가 손등을 때렸습니다. 그 열기가 순간적으로 저를 깨웠어요. 피하지 말자. 오늘 끝내자. 그러고 저희는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가 할 일을 마칠 즈음 저는 거실 소파 정면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은 제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던 그것은 이제는 세상을 향해 던져야 할 증거였습니다. 은수야, 무슨 일 있어? 민준 씨가 조심스레 다가와 앉자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준 씨, 이거 엄마 일기예요. 저 다 읽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잉크가 번진 몇 줄을 가리켰습니다. 1996년 8월 15일, 더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 민준 씨의 눈이 순식간에 흔들렸어요. 그는 글자들을 따라가며 숨을 삼켰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야? 네. 하지만 저는 아버님과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엄마는 아버님을 떠났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다 혼자 저를 낳으셨고 혼자 사셨어요. 말을 잇자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했던 것은 이제부터였어요. 어머님은 제게 당신의 삶을 망칠 지옥이라고 하셨어요. 어제 서재에서 저한테 모든 진실을 던지셨어요. 제가 엄마의 딸이라는 이유로요. 민준 씨는 일기장을 덮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놀라움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한참 침묵 끝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수야, 너 잘못 없잖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는 이해하지만 어머니 잘못까지 네가 떠안아야 해? 저는 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시어머니의 속삭임이 제 뼛속을 쓸어내렸어요. 그 후 민준 씨는 어머님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내게 해명은 필요 없어. 필요하다면 증거도 있어. 어머님은 서재에서 수첩을 꺼내어 책상 위에 3개 내려놓으셨어요. 네 안에 지금이라도 발길 돌리지 않으면 뿌리까지 태워버릴 테니까.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설득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저희는 둘만 남아 방 안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가로등 빛이 실내로 스며들어 그림자를 흔들었어요. 은수야, 시간이 필요해. 엄마를 이해시키려면.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미워할 구실을 찾으면 끝도 없어요. 어머님에겐 제가 죄의 증거예요.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님 앞에 다시 섰어요. 거실 한복판, 두 사람이 서 있던 자리에 민준 씨 없이 홀로 말이에요. 어머님,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건 사랑 때문이었어요. 저도 제 엄마와 같은 실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입 다물어. 네 핏줄을 부정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저는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 이상 숨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고통받으신 만큼 제 어머니도 후회 속에 살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차가운 벽이 다시 서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네 편의 말뿐이겠지. 내 남편의 수첩도 내 기억도 지워지지 않아. 저는 조용히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남았어요. 어머님, 읽어보세요. 그럼 알게 되실 거예요. 엄마가 선택한 건 헤어짐이었어요. 사랑이 죄가 된 그날부터 물러나는 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어머님은 책장을 넘기며 입술을 강하게 깨물으셨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종이를 어루만졌어요. 그녀가 멈춘 부분은 2020년 8월 5일이었습니다. 은수야, 떳떳하게 살아라. 한 줄을 읽고도 어머님은 더 읽지 못하셨어요. 눈동자 근처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원망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곧 용서로 변할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어머님이 현관 앞에 작은 종이백을 두고 가셨습니다. 안에는 제가 시댁에 갈 때 싸들고 간 털실 스웨터가 접혀 있었어요. 그리고 손바닥만 한 메모 한 장. 추워지면 입어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사과도 비난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뼈아픈 침묵 속에서 건네는 작은 온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웨터를 끌어안았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끓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준 씨는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은수야, 산소 다녀올까? 장모님 곁에서 마음 정리하고 오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꽃 한 다발을 준비하고 엄마가 잠든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살을 애는 바람 속에서도 해가 떠오르며 따스한 햇빛이 묘비를 감쌌어요. 엄마, 이제 알아요. 왜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셨는지, 또 왜 끝까지 저만을 위해 우셨는지요. 저는 손끝으로 묘비 이름을 쓸어내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서럽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에서 잔잔히 시작되는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민준 씨가 제 옆에 서서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가자. 우리 둘이 맞서자.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짐이었어요. 돌아오는 길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번호가 떴어요. 그대로 두고 진동이 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받을까? 민준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엄마 얘기를 먼저 끝내고 싶어요. 어머님과의 이야기는 내일 해도 늦지 않아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창밖 풍경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빛이 어둠을 밀어내듯 제 마음에도 조금씩 따뜻한 숨결이 스며들었어요.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다시 시어머니 앞에 서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숨지 않을 거예요. 제 엄마가 남긴 사랑과 제 안의 용기로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비록 길 끝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더라도 적어도 두려움에 무너지는 딸로는 남지 않겠어요. 운명이 던진 올가미가 목을 조여오더라도 사랑으로 풀어낼 방법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제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숙제이자 제가 이 가정에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니까요. 산소에서 돌아온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묘비 앞에서 다짐했던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저와 어머님 사이를 중재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다른 결론에 도달해 있었어요.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중재로 풀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민준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 혼자 어머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은수야, 괜찮겠어? 엄마가 또 상처 주는 말을 하실 수도 있어.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또 무슨 일로 왔니?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그 말에 어머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뜨개 바늘을 내려놓으시고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마지막이라니? 무슨 뜻이냐? 저 이혼하려고 해요. 순간 어머님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분명 제가 끝까지 버틸 줄 알고 계셨을 텐데 제가 먼저 포기한다고 하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나 봅니다. 그래, 그게 맞다. 진작 그랬어야 했어. 네, 어머님 말씀이 맞으세요. 저는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천천히 어머님께 다가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이 깜짝 놀라 일어서려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 엄마를 대신해서요. 일어나. 이게 무슨 짓이냐? 아니요. 이대로 들어주세요. 저는 그동안 어머님의 마음을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은 다시 앉으셨지만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계속 무릎을 꿇은 채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어머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픈 건 아마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봐야 하는 거겠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걸 알게 되는 거요. 그만해.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분하셨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제 엄마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남의 가정을 흔들고 어머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피를 받아 태어났어요. 어머님이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저에게는 엄마가 전부였어요. 아버지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몰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일기를 읽고 나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얼마나 후회하며 사셨는지요. 엄마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꼈다고? 어머님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네, 정말 많이 아파하셨어요. 일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거든요. 특히 어머님에 대한 미안함이요. 어머님이 조용해지셨습니다. 엄마는 일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분의 부인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라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엄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특정 페이지를 펼쳐 어머님께 보여드렸어요. 여기요. 직접 보세요. 어머님은 망설이시다가 일기장을 받아드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글씨를 따라 읽으셨어요. 그분의 부인이 알게 되면 얼마나 아프실까. 나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분의 가정을 지켜드려야 한다. 읽으시면서 어머님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엄마는 악인이 아니었어요. 사랑에 빠진 어리석은 여자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래도 내가 받은 상처는 변하지 않아. 맞아요.
그 상처는 평생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도 이제 알아요. 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드리는 거예요. 제 엄마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어머님이 일기장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그 순간 저는 어머님께 제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딸이지만 엄마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남의 가정을 흔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 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지만 저는 용서받을 때까지는 일어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제가 무릎 꿇는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제 팔을 잡고 일으키려 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보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처음에 그 도끼가 없었어요. 오히려 지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도 어머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를 미워하는 것도 지겨우실 거라고요. 미워하는 것도 힘드시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저를 빤히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적나라한 피로를 보았어요. 어머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지긋지긋하다고, 미워하는 것도 상처받는 것도 지겹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님께 이제 그만하시라고, 저를 미워하는 대신 그냥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 없는 아이이고 태어나서 사랑받은 건 엄마한테 뿐이었는데 그 엄마마저 저를 괴롭히는 존재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가족이 있는 다른 아이들처럼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민준 씨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이제 그 꿈도 포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조용히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턱을 들어 올리시며 고개를 들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제게 뭘 잘못했느냐고, 태어난 게 잘못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온기가 느껴졌어요. 어머님도 지쳤다고 하셨습니다. 제 엄마는 이미 죽었는데 당신은 아직도 30년 전에 살고 있다고 깨달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엄마 일기를 읽고 나서 알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도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당신만 아픈 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다르다고, 지금까지 보니까 착한 아이라는 걸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했어요. 어머님은 그만 울라고, 이제 그만하자고 하시며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저도 너무 많이 아팠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어머님은 요즘 같은 시대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게 말이 되냐며 어머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가라고 하셨지만 그 말에는 더 이상 쫓아내는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뭘 감사해 하냐며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드리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저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두 여자의 화해, 그리고 그 화해로 인해 가능해진 진정한 가족의 탄생이었어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라고, 딸은 잘 살 거라고, 사랑받으며 살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악몽도 사라졌어요. 마치 무거운 사슬이 풀린 것처럼 제 영혼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나타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 품에서 저는 마침내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민준 씨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이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온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수야, 오늘 시간 있니? 같이 시장 좀 볼까? 제가 이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들어보는 정말 자연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시장을 함께 본다는 것, 그것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어머님과 나란히 전통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며 장을 보시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은수는 무엇을 좋아하니? 이제 우리 집 며느리 입맛을 알아야지.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저의 취향을 물어보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어요. 제 존재 자체를 거부하셨던 분이 이제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다니요. 저는 뭐든 잘 먹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어머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제 팔짱을 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모녀 사이가 참 좋아 보인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니 더욱 기뻤습니다. 생선가게 앞에서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은수야, 너도 이제 요리를 배워야 해. 민준이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거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은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였어요. 네,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님과 함께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불 조절하는 법부터 양념 넣는 순서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은수는 손이 야무지니까 금방 늘 거야. 어머님의 칭찬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평생 누군가에게 요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어머님께 배울 수 있다니 꿈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은수가 오늘 나랑 같이 요리했어. 앞으로 자주 가르쳐 줄 거야. 민준 씨가 놀란 얼굴로 저희를 번갈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우와, 우리 집에 봄이 왔네요. 그 말에 저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가족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어머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은수야, 이번 주말에 가족사진 찍을까? 제대로 된 가족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사진이요? 저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저도 함께 찍어도 되나요? 당연하지. 넌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어머님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가족사진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엄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엄마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마치 저의 행복을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요. 사진 속 엄마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엄마도 저의 행복을 바라고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사진관에서 저희 가족을 보며 사진사가 말했어요.
정말 화목한 가족이시네요.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으로 보인다니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어머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은수야,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진짜 딸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님이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받아.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이제 너에게 주고 싶어. 저는 그 목걸이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어머님이 가문의 전통을 저에게 물려주시는 거였어요. 더 이상 저는 외부인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어머님도 그 호칭을 들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가질지, 집은 언제 넓은 곳으로 이사할지, 여행은 어디로 갈지, 그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은수야, 정말 고생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정말 그랬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 산소를 혼자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좋아졌어요. 어머님이 저를 진짜 며느리로 받아주셨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저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마지막에 남겨주신 그 사랑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깊은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엄마도 저의 행복을 축복해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은 잘 살 거예요.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평화롭게 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님과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요리를 하니 정말 맛있게 되었어요. 은수야, 정말 잘했다. 이제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됐네. 어머님의 칭찬에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은수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집안이 훨씬 밝아졌어. 아버님의 그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가족이 저를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전과 똑같은 얼굴인데도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밝아 보이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목에 걸린 어머님이 주신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이 저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며 저는 소원을 빌었어요. 이 행복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그리고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사랑이란 정말 신기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움을 이기고 상처를 치유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말이에요.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다가가면 언젠가는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혈연이든 아니든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부모님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어요.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행복을 소중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도 이런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울 거예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이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가 사람을 어디까지 괴롭힐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후회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은수의 엄마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박정숙 어머님처럼 오랜 원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꼭 들려주세요. 혹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지 의견도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채널 구독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